자, 안녕하세요. 복수형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연제 부분을 할게요. 예. 그래서 교재 그 492페이지 펴보세요. 자, 이 오연제는 5명의 현명한 황제라는 뜻인데, 되게 시기적으로 보면 그 기원 후에 한 2세기경 정도 돼요. 그래서 그 5명의 황제는 이제 네르바, 트라누스, 하드리아누스, 안토니푸스, 마르크스, 아울레니우스 황제 5명이거든요.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마르크스, 아울레니우스 정도만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 특징을 보면 상당히 이제 이 시대 팍스노마라고 하죠. 로마의 힘을 통해서 이제 그 지중해 일대가 그 유지됐던 시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상당히 안정됐고, 그 다음에 요즘 종전의 이제 팽창 정책에서 점점 이제 뭐냐 형상 유지 정책으로 바뀌었던 시대예요. 그리고 무역이 발달됐고요. 그 다음에 네르바, 티라누스, 하드리아누스, 안토니푸스, 마르크스 황제는 아울리우스 황제는 혈연 관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 살아있을 때 그 황제지를 자기 아들한테 세습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그 자기 부하 장수나 똘똘한 얘들 뽑아가지고 얘들 이제 양자로 이제 삼아서 세습을 시켜줬어.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양자가 안토니우스라는 성을 써갖고 이제 안토니우스 왕조라고 하는데, 그렇지만 이들은 그 세습제가 아니라 추대를 통해서 왕이가 됐다. 일종의 이제 동양어로 말하면 선양이라는 의미죠. 근데 문제는 나중에 마르크스 아울리누스 황제 때 이게 딱 그런 좋은 정통이 어떻게 단절돼서 코모두스한테 이제 왕위를 넘겨주죠. 그래서 이제 그 오연제가 끝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로마의 평화시 있었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 공격적인 대외 정책에서 방어적인 정책으로 이제 전환되고, 이때 이제 그 계기가 됐던 게 하드리아누스 왕조 왕 때부터 그걸 이제 기점으로 해서 나눠질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대외 정책에서 방어적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이제 경계선을 확실하게 해서 뭘 만드냐면 성벽과 장성을 건설하게 돼요. 대표적인 게 이제 하드리아누스 장성이죠. 브레타니아, 그러니까 오늘날 영국 아시죠?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중간 사이에 북쪽에 있는 켈틴족을 막기 위해서 스코틀랜드 켈틴족을 막기 위해서 하드리아누스 장벽을 만들었어요. 요게.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그 황제대 특징을 보면요. 여기 뭐 네모는 뭐 그렇게 뭐 존재감이 없으니까 넘어가고, 티라누스부터 볼게요. 이 티라누스 때 경제로 부흥하고 로마 최대 영토를 이제 확대하죠. 그래갖고 이제 오늘날 루마니아 지역을 이제 속초로 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아프리카 지역까지 이제 아시아 지역까지 식민지들 삼게 될 만큼 영토를 이제 확장해 나가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로마의 그 영역이 기본적인 라인강에서 다뉴브강까지라고 전 시간에 얘기했죠. 그래서 다뉴브강을 넘어가지고 지금의 루마니아 일본의 속초를 만들고, 그다음 아프리카 지역의 누미디아 지역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제 아르메니아, 메소포타미아, 아시아를 로마의 속초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 지역마다 뭐냐면 로마식 도시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때 영토적인 측면에서는 제일 확장된 되고, 그 다음에 하드리아누스는 그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방어적으로 바뀌게 되죠. 자, 하드리아누스는 티라누스의 팽창 정책을 포기하고, 왜냐하면 이 팽창 정책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 왜냐하면 팽창을 하다 보면 군인들 많이 뽑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군대에 뽑고 월급을 줘야 되잖아. 그리고 점령한 지역들 또 군인들 배치시키고, 또 거기 원주민들이 또 반발하고 또 주변의 민족들 쳐다보면 군사비 안에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드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방어 위주 정책으로 전환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예가 그 영국 지역의 브레타니 지역에 하드리아누스를 장성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켈튼족이 남한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포기할 지역들은 포기했어.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은 좀 일찍 점령했다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 다음에 아르메니아도 원래 직속지였는데 보호구를 승격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팽창 정책을 포기했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이제 중간에 누가 있었냐면 안토니우스 피우스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건너뛰어 마르크스 아울레니우스 황제가 있어요. 예. 마르크스 아울레니우스 황제는 이름 정도 외워두셔야겠죠. 이 사람은 황제이면서도 철학자예요. 유명한 스토아 철학자죠. 그래서 그 플라톤이 얘기한 철인 황제죠. 철학자가 황제는 되는 경우인데, 자, 이 사람은 이제 그 스토아파의 철인 황제로서 명상론이라는 걸 남겼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또 게르만 친일들이 많았어요. 이제 변경방에 이제 하다가 도중에 전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일부 민족들이 로마의 정착을 허용하고 로마군에 입대를 하고, 특히 이제 그 이민족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특히 게르만족들 있죠. 그래서 원래 이제 게르만족들이 이제 싸우고 있다가 일부 게르만족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이들이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소수만 들어와갖고 이제 로마군을 활동하다가 뭐냐면 퇴직하는 노마한 형태에서 노마 사람이 돼갖고 이제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게 되고 심지어는 부족불로 이렇게 계약받고 들어와. 그러니까 이제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그 노마군이 게르만이 되니까 이제 이게 노마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프랑스처럼 그 뭐냐면 프랑스에 막 그 뭐냐면 그 중동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잖아요. 이슬람권 사람들이. 그 다음에 자기끼리 개토 만들어 놓고 그 살잖아. 그 다음에 갈등이 일어나자. 똑같은 이제 형상들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노마군에 입대하거나 탈식한 후에 노마하고 기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냐면 게르만 쪽으로 넘어와요. 그래서 게르만 부족들에게 뭘 이제 전수해 주냐면 노마군의 무기와 장비와 그다음 뭐야 전술 체계를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초창기 때는 노마군들이 게르만족들을 뭐냐 쉽게 물리칠 수 있었거든요. 물론 게르만족들은 이제 등치가 크죠. 얘네들은 키도 이제 뭐냐면 얼굴 위에 한 만큼 상당히 키가 큰데 이에 반해서 노마군은 되게 라틴족들은 키가 좀 작잖아. 그러니까 싸움이 좀 불리해, 신체적 요건에요. 그렇지만 얘네들 어떻게 극복했으면 무기나 전술 체계 가지고 공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게르만족들 야 하면서 막 도끼 씹으면 뭘로 막죠? 방패 일단 맞고 그라디에이트라는 그 칼이 있어. 그걸 목을 찌르는 거죠. 근데 이런 전술 방법을 게르만족들이 습득하다 보니까 나중에 안 통해, 이게. 그래서 이제 노마가 이제 게르만 침에 무방비에 노출되기 시작할 때가 이제 제정 중후기 때 넘어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 한 요인이 되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근데 이제 코모도스한테 세스벌스 제일 이제 어리석은 행위죠. 이 코모도스는 되게 무능하고 잔인해요. 예, 그래가지고 그 주색과 검투사 경기에 막 뭐냐면 빠져들고 그러다가 결국엔 친위대장에 의해서 죽게 되죠. 측근에 의해서. 그래서 살해당하고 그래서 이제 오연제 시대가 종말을 깼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한동안 이제 혼란스러운 시대가 계속 가다가 이제 잠깐 이제 새로운 왕조가 이제 등장했는데 이 왕조가 뭐냐 셀베르스조예요. 이 셀베르스조는 이제 그 뭐냐면 로마 계통의 왕조가 아니라 이 사람은 시아 계통의 왕조야. 그러니까 자기가 점령했던 그 지역에 사람들이 왕위가 됐던 거죠, 황제가. 그래서 이제 이 셀베르스조 때 군대의 위존이 되게 심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이 군대에 의해서 왕위가, 황제지가 폐위될 정도 정치적 변화가 많이 겪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간 게 군인왕제 시대로 넘어가게 되죠. 예. 그럼 셀베르스조 볼게요. 셀베르스조를 이제 창시했던 사람이 이제 셀베르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친위대를 자신의 군대 출신으로 개편하고요. 그래서 이 친위대를 자신의 군대 출신으로 개편한다는 건 곧 뭐예요? 시리아 계통으로 개편한다는 거, 이민족으로. 그 다음에 이제 원로원 계층을 군대 지휘와 속주, 원로원 계층을 예전에 군대 지휘와 속주 충도 맡겼는데, 추방을 냈죠. 그냥 칼라칼라 황제가 있는데, 이 사람은 좀 별표 쳐놓고 기억을 해주세요. 칼리쿠라가 아니라 칼라죠. 예, 칼리쿠라는 그 이 사람도 3대 그 노망제로서 되게 토건은 유명한데, 이 사람이 아니라, 셀베르스조의 칼라칼라는 노마 시민권을 누구한테 줘요? 모든 자유민에게 줘요. 왜 그러냐면 노마 시민들에게 거둘 수 있는 상속세와 노예 방사를 징수하기 위해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 그 노마 및 이탈리아 특권적 지위가 모두 사라지고 이제 속주와 구별이 없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법도 그 노마 시민법하고 만민법이 있는데 어디로 통합될까요? 좀 상위법이었던 좀 포괄적인 보편 만민법으로 이렇게 포괄돼서 통합이 되죠. 예전 시민법은 노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노마 시민법에 적용받고 만민법은 시민권 없는 사람한테 적용받았거든요. 근데 이 법이 이제 만민법으로 통합되기 시작했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엘리오 가발루스라는 사람이 있어. 엘라 가발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 셀베르스 쪽의 외가 쪽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태양신 숭배를 하면서 태양신 숭배는 원래 노마의 정통 신앙은 아니에요. 저쪽 동방에서 건너온 신앙 형태인데 하여튼 거행하는 등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뭐냐면 병사들에게 죽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왕이 셀베르스 알렉산더인데 이 사람은 이제 그 엘리오 가발루스, 엘라 가발가 달린 이 노마의 정통을 존중하고 원로원과 하합해서 공사에 참여했다. 그렇지만 이 사람도 결국에는 게르만족과의 싸움에서
군대 반란이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사회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무슨 시대로 넘어가냐면 군인왕제 시대로 넘어가죠. 자, 이 군인왕제 시대는 완전히 되게 혼란기예요. 50년 동안 몇 명의 황제가 이제 교체됐냐면 20명의 황제 교체됐어. 그래서 이 그 황제들은 되게 보면 지방에 속주 군대들부터 추대됐거든요. 심지어는 한 시대에 두세 명의 황제가 추대돼가지고 자기가 황제라고 우겼던 시대도 있었어요. 혼란기였죠. 그래갖고 50년 동안 26명의 황제가 즉위됐고, 그러니까 노마가 약화되니까 주변의 이민족부터 공격도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래도 노마가 강했으니까 이민족이 쳐들어도 물리쳤어. 물론 패배는 좀 했지만, 이때 당시에는 노마도 혼란기인데 그걸 이민족까지 침해했으니까 영토가 어떻게 해서 점점 축소가 될 수밖에 없고, 그 당시 쳐들어왔던 사람이 게르만족들이나 사산족 페르시아. 그래서 사산족 페르시아 전쟁 과정에서 그 호르스에스에게 사산족 페르시아 호르스에스의 싸움에서 노마 황제가 잡히는 경우도 있었어. 포로 잡혀갖고 죽고 그런 것도 있었죠. 그만큼 노마가 이제 쇠퇴해졌다. 그리고 상고업도 쇠퇴하고 그런 것도 이제 있고, 군인왕제 시대 같은 관련돼 가지고 이제 11년 기출 예문에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좀 특징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군인왕제 시대 때 황제들 같은 게 이름 쓰라고는 안 나오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과정에서 군대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정규군대 속주민들이 입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칼라칼라 황제 때 시민권학 때도 연결되죠. 그리고 병경 주둔과 기병 부대가 이제 강화로 그 당시 이제 이민족의 대처에 의해서 병경 주둔과 기병 부대가 강화되고 이들이 상당수가 뭘로 변화됐다? 이민족, 특히 게르만족들에 의해서 그걸 했는데, 나중에 나온 제정 후기에 들어가면 게르만족들이 쳐들어오는데 누가 나서 막아요? 게르만족들이 막아갖고 막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노마와 게르만족이 싸우는 게 아니라 게르만족들과 게르만족들이 같이 싸우는 그걸 우치지 못하는 해프닝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제국의 재편과 선호와 제국의 멸망 과정을 볼게요. 자, 그 다음 상세기 때 이제 혼란과 무질서를 수습하고 개혁을 통해 제국을 재편성하는 그런 흔들이 등장했는데, 그 단초를 얻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디오클라티누스 황제죠. 요 사람 별표 2개 쳐놓으세요. 되게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황제가 제정 시기 때 딱 두 사람이에요. 그 뭐냐면 그 아우구스투스하고요. 그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 다음에 디오클라티누스 황제 이렇게 나오고 나의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뭐 이게 좀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제 생각은 요번에 아마 노마사 나오면 디오클라티누스 황제가 나올 가능성도 좀 있긴 있어요. 예. 그래서 요번에 좀 보니까 이제 특징이 그리스사하고 노마사 같이 나왔대요. 예, 중세사는 안 나온 것 같아. 그쵸? 예, 고대사 두 문제 나오고 중세사는 안 나왔어. 예, 고대 한 문제, 중세 한 문제 이렇게 나와버리는데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제 기억에는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예, 그래서 내년에도 그 고대사 두 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그 나올 경우에는 이 디오클라티누스 황제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이 디오클라티누스 황제는 이 사람은 상당히 유능한 행정가면서도 상당히 카리스마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즉위하자마자 이 원로원 기능을 약화시켰어. 그래서 노마시 위에 정도를 축소하고 절대군주의 외형을 강화했죠. 그래서 궁중 의식도 갖추고 자기를 태양신이라고 칭호를 하고, 그리고 신하들에게 뭐라고 불리냐면 최고의 신성한 죽음이라고 불렸어요.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도미누스. 그래서 이 제도를 도미네 제도죠. 도미누스 제도. 그래서 종조에는 프리케스 제도가 죠. 원수정. 그래서 이때부터는 도미누스 제도로 이렇게 넘어갔다. 그래서 이건 도미누스 제도는 전제군주제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예전에 프리케스 제도는 황제는 실제 황제지만 겉으로는 황제는 아니죠. 그래서 겉으로는 공화정체제를 유지하고 실제 운영 황제였잖아요. 근데 그 틀을 아예 벗어나갖고 동방의 전제군주를 아예 100% 받아들인 거예요. 까놓고 이제 황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 국방위원장이었지만 실제 왕정이잖아요. 예.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어차피 그 틀 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이제 선포하는 꼴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디오클라티누스 황제의 이제 그 정책들을 보면요, 제국을 분할 통치했다. 그러니까 4개를 나누죠. 그 2명의 황제와 2명의 부제를 뒀는데, 2명의 황제를 정제라고 하죠. 그냐면 아우구스투스라고요. 아우구스투스.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는 원래는 이제
그 옥타비아누스에게 부여한 칭호인데, 이것이 이제 역대 항제들에게 이제 뭐냐면 칭호가 넘어가면서 항제의 의미도 바뀌게 된 거야. 이 항제의 의미로. 그 다음에 부제는 시저라고 하죠. 카사르. 근데 이 카사르 시저라는 의미는 원래 사람 이름이죠. 근데 이것이 일종의 뒤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계속 사용했어. 그러니까 그 유도배 보면 예전에 이제 유명했던 사람을 자기 이름에 갖다 붙이는 그런 관례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의례적으로 갖다 붙이니까 이게 뭐가 된 거예요? 시저라는 의미가. 이거는 카사르는 의미가 황제의 의미가 된 거야. 그러니까 고유명사에서 일반명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카사르라는 의미가 나중에 러시아에 가면 뭐가 되는 거야? 짜르가 되는 거고, 독일이 되면 카이저가 되는 거죠. 예. 자, 하여튼, 그래갖고 이제 제골 2명의 항제, 2명의 부제로 이렇게 나누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만약에 정제가 죽으면 그 뒤에 부제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계승하도록 이렇게 된 거야. 이걸 왜 이렇게 했냐면, 군인 항제 시대 때는 이게 항의 계승 순위가 뭐냐면 절차가 확립되지 못하기 때문에 지네가 항제라고 막 지네끼리 막 추대받고 하면서 싸우니까 이제 막고자 이렇게 이제 디오클라티누스는 자동적으로 계승하는 장치를 만들어가지고 그 뭐냐면 제2계승에 누가 방제, 군대가 개입하는 걸 방제, 군인 항제의 어떤 병폐를 막기 위한 거죠. 근데 문제는 디오클라티누스처럼 유능한 항제를 썼으면 조조지 돼. 근데 그 뒤에 항제는 그렇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또 뭐냐면 분열의 원인이 돼. 서로 항제도 하고 이제 4명의 항제가 이제 각기 번이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문제가 돼갖고 콘스탄티누스 항제 때 다시 어떻게 돼요? 단일 항제제로 복귀가 되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정개혁도 이제 했어요. 거기 이제 수도를 천도했죠. 니코멘디아도 천도했죠. 이거 외워두세요. 예전에 기출이 나왔던 거죠. 예. 수도를 동방에 그 소아시아 서부에 니코메디아도 이제 해가지고 그 소아시아, 시리아, 이집트 및 트로키아를 통치했다는 거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디오클라티누스가 왜 로마를 떠나갖고 동방에 자리를 잡았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일단 그 당시에 이제 이 사람이 무슨 것을 시작했대? 전제군주제를 시작했죠. 근데 로마에서의 전제군주제 같은 동양의 전제군주제는 정통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의 이제 항제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했던 거죠. 수도천도가. 예. 그리고 이제 로마는 자기 부항제나 이런 사람들이 맡기게 된 거고. 그래서 동방의 전제군주제를 다습했다. 그래서 이제 동방의 초인간적이고 신적인 전제군주의 기풍을 마련하기 위해서 오차림이나 그 다음에 이런 궁중의 예식이나 이런 것들을 신하들에게 또 강요하고 이런 것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속주를 세분화하고 중앙집권하는데 4명의 항제가 통치하다 보니까 크게 그 영토를 4개로 나누죠. 그거 4개의 대강구가 있고 그 안에 12개 각각 이제 3개씩 12개의 그 뭐냐면 강구를 설치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도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통치하는 것도 예전에 민정과 군정을 통일해 갖고 했는데 민정과 군정을 분리시켰어. 민정과 군정을. 왜 민정과 군정을 분리시켰을까요? 네? 왜 군대 개입을 막기 위한 거죠. 그래서 민정은 일반 행정관이 담당하고 군정은 군사정관, 그 지역의 군사정관 담당하는 식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무지책을 구분해서 이렇게 해서 군대 개입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속주의 총독이 행정권과 군대 지휘권을 다시 겸용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 이런 것들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게 이제 뭐냐면 시험 문제 나왔어요. 좀 기억을 내고 좀 적어 놓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좀 이런 내용들 좀 적어 주시고요. 이게 이제 빠졌네 그 내용에. 예, 군제개혁 문무지책을 구분하고 속주와 총독이 행정권과 군대 지휘권을 같이 겸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는 안 나와있지만 군제 통일 과정을 좀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야전군, 병경 주두군은 야전군은 이제 뭐 하는 부대냐면 되게 이제 수도부군에 노만한 이제 그 중요 수도부군에 중부장하는 부대인데 이 야전군이나 병경 주둔군을 상주하고 현지민으로 충원해서 병역의 의무를 세습화시켰어. 야전군이나 수도부군에 있는 부대들이나 병경 주둔군은 어디에 있는 거죠? 병경 주둔군은 병경 지역에 있던 거죠. 그걸 상주하게 하고 현지민을 충원해서 병역 의무를 세습화시켰다. 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
야만족 중에 노마와 협정을 맺어서 부족들이 노마의 지원에 국경선 수비를 협력하도록 만들었어요. 이렇게 남한족 중에 노마의 협정을 맺어서 부족들이 노마의 지원에 국경선에 수비를 협력하도록 하였다. 하는데도 증가했다. 예, 그래서 당연히 군대 수가 어떻게 될까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 야만족 중에 어떤 민족들이 많이 들어왔냐면 게르만족. 그래서 예전에는 게르만족 개인별로 들어왔다고 했죠. 근데 이때는 아예 부족 단위로 계약 맞고 들어왔죠. 그러다 보니까 동화가 잘 안 되는 거야. 개인별로 안 들어오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행정개혁이나 군대개혁을 하다 보면 뭐가 들어가요? 세금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국가재정에 압박이 들어오고 증세를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세금 확보, 세원 확보가 좀 힘들었어. 왜냐면 상품화폐 경제가 이제 뭐냐면 세트하고 경제 혼란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도망가는 사람도 많고 떠도는 사람도 많겠죠. 그래서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종의 우리식으로 따지면 뭐냐면 총액제를 실시한 거야. 총액제는 그것을 이제 한번 보면요, 제가 도표를 이제 그려봤는데 서기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한번 도표를 만들어봤어요. 자, 노마 정부가 예산 총액을 결정하죠. 그러면 가나속주에 할당을 시켜요. 그러면 요게 농촌과 지역이 있을 거예요. 농촌과 이제 도시 지역이. 도시에서는 심참사회가 책임지고 그걸 상인과 수공업계에 부과를 해요. 예. 그래서 농촌 같은 경우에는 대지주와 항제정 경영자가 책임을 지고 이걸 소작인과 소농들에게 부과를 해요. 근데 문제는 세금이 너무 많이 부과하다 보니까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아. 그게 안 되겠다 해갖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직역을 아예 고정을 시켜버려.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상인이면 그 아들 동안 뭐가 상인이 되는 거고, 그다음 자기가 농민이면 그 아들이 뭐가 농민이 되는 거야. 그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래갖고 이제 농촌 지역도 그렇고 뭐 도시 지역도 그렇고, 특히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소작인들이 그 소농에게 이렇게 부과를 하니까 이들이 이제 뭐냐면 되게 대주주 또 밑으로 들어가서 투탁받고 자기 땅을 넘기고 대신 보호를 받고 이들이 이제 또 뭐냐면 다른 데 도망가지 못하죠. 직역이 세습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들이 자유소작인에서 무슨 소작으로 바뀌죠? 부자유소작으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 자영농이나 자유소작인이 부자유소작으로 바꿔버린 거야. 그래서 예속화돼요. 그러니까 노예는 아니지만 이건 뭐예요? 예민 정도? 예속화된 그 농민? 이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콜로누스라고 하죠. 콜로누스. 그래서 이 콜로누스를 중심으로 해갖고 했던 농업 형태가 콜로나투스예요. 예. 물론 이 콜로나투스 형태는 로마 공화정 후기 때 조금씩 보여요. 근데 이제 그때 일반화된 건 아니었고요. 일반화되기 시작한 것은 이 디오클라티우스 때의 그런 것들을 이제 전후도 해갖고 형성됐던 것이 콜로나투스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예산 총액을 결정하고 가나속주에 확대하면 각 도시의 할당, 참사에서 책임을 지고 참사회 및 상인 수공업자의 지책을 고정하시 세습화됐다. 그래서 이때 이제 참사회 구성했던 사람들 예전에 너도 나도 참사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너무 이제 부담이 크니까 안 하려고 하죠. 도망가고. 그 다음에 농촌에서는 토지를 가진 대지주나 항제정의 경유자들이 소작인의 소농민의 부담을 하고 이들이 토지를 포기하고 토지를 결박해서 자유를 포기하고 대지주 보호를 구하는 소농민과 소농으로 전락했고 이들이 이제 또 다른 데로 직역이 고정하다 보니까 도망가지 못하니까 콜로누스라는 제도가 형성됐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만든 것이 콜로나투스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죠.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경제적으로 되게 혼란했었어. 특히 이제 어떤 문제점이 일어났냐면 그 인플레이션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왜 일어났냐면 그 당시 이제 황제들이 재정이나 그 다음에 군인들 월급을 주려고 돈을 줬는데 예전에는 돈이 잘 벌리니까 수익이 들어오니까 했는데 점점 영토가 좁아지고 전쟁이 많다 보니까 돈이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요? 돈을 막 찍어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돈을 찍어내가 예전에 금화와 은화의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탁 떨어지는 거야. 왜냐면 금화와 은화의 함량이 미단인 것들이 많아. 이걸 악화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물가가 올라가니까 이 물가를 막기 위해서 물가 최고 가격제를 실시하죠. 그래서 이제 물가 보수를 억제하려고 했다. 예. 그래서 종전에 금화와 은화를 정상 상태를 시도하고 그 최고 가격제를 실시해가지고 물가 보수를 억제하려고 했다. 예. 자, 이것이 예전에 이제 2016 기출문제 나왔던 거거든요. 최고 가격제라는 말은 좀 뒤에 있는 시기지만 어디에도 나오죠? 프랑스 대혁명 시기 때도 나오죠. 최고 가격제. 그러니까 어느 시기 때? 국민 공익 때.
실시한 거잖아요. 누굴 보호하기 위한 거죠? 이거는 소비자. 그 다음에 최저가격제 반대로 생산자. 그래서 그때는 대공황 때 실시한 거. 예, 그걸 이제 같이 이제 좀 경제적 지식과 연결돼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은하의 가치가 전 떨어지니까 정보수도 이 은하는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세금을 안 걷어. 뭘 걷을까요? 환물세로 징수하는 경우가 많았어. 왜냐면 은하의 가치가 너무 떨어지니까. 근데 이런 정책들이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죠. 결국 안 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 볼게요. 이 사람은 이제 디오클레티누스 황제가 죽고 나서 또 혼란기가 들어와. 그래가지고 이제 막 지네끼리 황제라고 하면서 싸우고 하다가 그때 이제 그 브레트니카 속주에 있었던 그 브레트니카 오늘 영국이죠. 그 영국의 속주에서 있었던 총독이 누구냐 콘스탄티누스였는데 이 사람은 갈리아 군대에 이제 추대를 받고 황제가 돼요. 그때 5명의 이제 소칭 황제다라고 이제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경쟁을 하죠. 그래서 경쟁해서 결국에는 이겼어. 그때 이제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기독교 세력들의 지원을 받은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선전을 했냐면 그 당시 기독교가 되게 박해받았거든요. 불법화되고. 근데 이제 그 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인구의 10% 정도가 뭐야? 기독교고 이들이 또 뭐냐면 단결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이 기독교 세력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그 당시 이제 뻥인지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자다가 이런 꿈에서 누가 나왔냐면 이제 그 천사가 나와서 뭘 줬냐면 십자가를 준 거야. 그래서 너는 이 십자가를 보고 악마들 물리쳐라. 그래서 이제 딱 이러니까 이거 신이 주신 거다. 하나님 주신 거다. 그 이제 자기 군대에 갈 때마다 십자가를 걸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을 가지고 싸우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신자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원래는 초기 기독교에서는 병역 거부를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았는데 이거는 이제 병역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병역을 참여해서 명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한 싸움이 아니야. 뭐 때문에 싸우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거죠. 성전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제 기독교인들이 뭐냐면 총이라고 하는 창과 칼을 들기 시작해. 그래서 이들의 도움을 받고 뭐냐면 집권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당연히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무슨 칙령을 공포하죠? 밀라노 칙령을 공포하죠. 그래서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또 보호해 주는 거야. 예전에 재산 뺏기고 그랬거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 공인받으니까 예전에 불법화 단체도 상당히 이제 확대했는데 이제 국가에서 공인해 주니까 어떻게 할까? 더 확대되죠. 특히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이 그 기독교인들을 뭐냐면 자기의 정치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요. 예.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기독교인들 분열되면 안 되잖아요. 예. 왜냐면 분열이라는 건 자기 정치세력 분열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안에서 나중에 이제 얘기하겠지만 이단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일 이단 문제가 뭐야? 아리우스파와 아타나시파가 어떤 게 맞냐 가지고 따진 거죠. 그래서 논쟁을 자기가 직접 나가갖고 해결해 주죠. 그래서 뭘 정통한 거죠? 아타나시파를 정통한 거죠. 이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수도를 어디로 옮기냐면 그 당시 그 콘스탄티노플로 옮기죠. 네, 그래서 그 이름을 원래는 비잔티움이었는데 이걸 콘스탄티노플 폴리스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한동안 그 명칭이 사용되고 나중에 이제 여기를 누가 점령하죠? 오스만 투르크가 점령하고 나서 이름이 또 바뀌죠. 오늘 이스탄불. 예. 그래서 왜 옮겼냐? 일단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기독교를 자기의 정치적 기반을 세우려고 했는데 그 당시 노마의 원로원 세력들은 이 사람들은 이제 시민들은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 노마는 또 정통신을 믿었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독교 반감이 많았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상대적으로 기독교 세력이 많았던 콘스탄티노플로 옮겼던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미 이때 이제 경제적 중심지가 서부지중해가 아니라 노말 중심의 서부지중해 지역이 아니라 동부지중해 지역으로 옮기게 돼요. 이 콘스탄티노플 중심으로 한.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 중심지로 옮긴 게 더 효율적인 거죠. 예. 참고로 그 당시 우리가 알고 있는 콜로나투스라는 그 제도는 동부지중해에 있었던 제도는 아니에요. 어디에 있었던 제도죠? 서부지중해에 있었던 제도예요. 예. 그래서 이때 이제 동부지중해와 서부지중해가 나눠지는데 이때 이제 서부지중해적인 그 경제권이 예전에 번성했지만 세태가 어느 쪽으로 옮겼다? 동부지중해로 옮겼다. 그리고 나중에 동로마 제국이라는 그 주국이 그 외에도 한전 동안 유지가 됐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 비잔티움을 중심으로 한 경제권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건 좀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전제군주를 확립했고, 그 종전의 콜로누스제를 더 강화됐고, 여기에도 또 없지만, 솔리두스라는 그 말을 사용했다. 솔리두스라는 그 말을 사용했다. 예전에는 은하를 이제 주 통화를 했는데, 그 말을 이제 기준으로 갖고 했다. 그래서 통화지를 개선하고 했지만, 그것도 악화가 계속 발행되는 바람에 제대로 안 됐다. 이미 거의 무너질 때도 무너졌죠. 예. 자,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이후에 잠깐 이제 일시적 안정이 있다가 다시 또 혼란기에 있다가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그 사람이 이제 있다가 이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또 뭘로 유명하냐면 나중에 얘기했지만 기독교를 공인이 아니라 이제 뭐예요? 국교화 시키죠. 자, 기독교를 국교화했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기독교 외에는 이제 신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초창기 때 박해를 받았다가 결국 공인받고 노마를 정복하고 이 노마를 통해 세계 종교가 확대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거죠. 그래서 하여튼 테오도시 황제 이후에 이제 죽은 후에 이제 죽기 전에 그 유언을 남겼죠. 그래서 자기 아들들에게 땅을 두 개로 나눠줬어. 동로마 제국, 소노마 제국 이렇게 나눠주고 결국에 소노마 제국은 게르만 용병대장의 또 오도아케를 멸망하죠. 그래서 476년에 멸망해. 이때부터 이제 통상적으로 볼 때 물론 기준이 다양하긴 하지만 이때부터 뭘 하죠? 서양 고대의 멸망을 했다. 하지만 중세에 또 시작했다. 그리고 중세의 멸망을 뭐라고요? 1453년에 동로마 제국이 한 1000년 동안 지속이 되다가 결국엔 망했죠. 그래서 이때부터 뭘로 넘어가죠? 근세로 넘어가죠. 근대로. 예. 그래서 서양의 시작과 끝을 각각 서노마와 동로마의 멸망에서 이렇게 시작과 끝을 나누게 되죠. 예. 그런 것들 좀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이제 문제들을 한번 풀어볼게요. 기초와 관련된 것들을. 그러니까 이제 펴보시면,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177페이지 한번 볼까요? 177페이지 11번 문제, 12번 문제. 아이고, 잠깐만요. (11번) 그 다음에 뒤에는 (12번) 자, 가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밑줄친 그가 시행되는 실시한 정책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렇게 했는데, 자, 거기 이제 세베르스 알렉산더 사대되면서 이제 로마 제국의 전례 없는 위기가 시작했다. 그래서 국경지대에 거듭하면서 공격을 받았고 제국은 완전히 해체된 듯 했다. 그래서 그 당시 20명 이상의 황제가 거의 50년 동안 이제 반란을 일으켰고 그 과정에 게르만족들이나 산사주 페르시아가 공격하는 그런 것들이 일어났는데 가해 상황은 뭘 이제 묘사하는 거죠? 세베르스 왕조가 끝소해가지고 시작된 군인왕제 시기를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나는 그 로마의 파멸을 빠뜨릴 뻔했던 혼란은 그의 타고난 활동을 통해서 종식되었다. 그는 가감한 정책을 통해 정치적 능력을 높이고 국경 방비에 주력했으며 지속된 경제 세트를 막으려고 했다. 우선 그는 원료원의 기능을 축소하고 절대 군주로서 외형을 강하고 스스로 태양신을 지칭하고 신하들에게 최고 신성한 주군 도미네스라고 부르겠다. 자, 요거는 이제 누굴까요? 디오클라티누스 황제죠. 자, 그럼 디오클라티누스 황제의 그 업적을 이제 쭉 얘기를 봐야 되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1번 기억을 보면 강대한 영토의 효율적인 통치와 재계승의 문제를 해결해서 사제 체제를 수비했다. 맞죠? 그 다음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서 최고 가격을 고정한 칙령을 반포했고 맞죠? 그 다음에 군대의 명령 체계를 민간 행정주의가 통합된 게 아니라 아까쯤에 얘기했지만 예전에 통합됐다가 분리시켰죠. 문무를 분리시켰어. 예. 그래서 왜 분리시킬까요? 군대의 개입을 막기 위해서. 그 다음에 크리스도 강령 정책을 실시했다. 이거는 나중에 얘기하겠는데 기독교 박해가 제일 많을 때가 언제냐면 디오클라티누스 황제. 그래서 디오클라티누스 황제 때 왜 이제 그 당시 박해가 심했냐면 그 당시 이제 그 로마 혼란기였잖아요. 근데 이 혼란의 원인을 이제 어디에서 찾았냐면
이거는 정통신의 분노 때문에 그렇다. 로마가 예전에 믿었던 정통신의 분노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 당시 왜 분노를 냈냐? 정통신 숭배를 거부하는 기독교 세력들이 로마에 너무 확산됐기 때문에 그 당시 정통신이 분노를 해서 자연재해나 뭐 게르만침을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그런 명분을 내세웠고 그 당시 디오클레티우스 황제는 기독교를 제일 많이 철저하게 탄압을 했어요. 그래갖고 칙령을 통해서 고인의 집회를 금지시키고 교회와 집회소를 파괴하고 성경책을 소각시키고 기독교 신자의 간직을 박탈하고요. 자유민의 법의 보호를 박탈하고 철저한 탄압을 가했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기독교를 잡아다가 어디에다 놔뒀냐면 콜로세움 검투사가 예전에 쌓았던 그 원형 경기장 있죠. 거기에 가둬 놓고는 뭘 풀어 사자나 호랑이를 며칠 동안 굶은 사자 호랑이를 풀어가지고 잡아먹겠어. 근데 이 사람들 보통 이렇게 하면 사람들 다 도망가잖아. 어떻게 살려고. 근데 꿋꿋이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면서 잡혀먹는 걸 모든 사람들이 본 거야. 근데 상당수의 사람들은 막 박수 치면서 좋아하고 하면서 했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좀 이상한 게 이렇게 막 욕하면서도 이걸 보면서 아 그들의 신이 원숭이 뛰어나기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모습도 보니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웃고 떠들지만 또 한편으로 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일부가 또 뭘 믿게 돼요? 기독교를 믿게 돼. 그러면서 이제 점점 확산이 되는 거죠. 예. 간종도 필요한 거 그거예요. 간신종자도 남은 사람들이 90% 비난하지만 그 안에 뭔가 몇 퍼센트는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옌깅이처럼. 옌깅이가 막 욕을 얻어먹지만 옌깅이 또 팬도 있잖아. 예. 그런 이제 형상들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없애려면 철저하게 무관심해야 돼.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세력만 키워주는 그런 이제 효과를 거두게 되는 거죠. 그걸 누가 했냐? 디오클라티누스가 한 거야. 제가 그래서 옌깅을 그냥 놔두는 게, 그거 괜히 키웠다가, 뭐 탄압받다가 하면 어떻게 해서? 오히려 뭐냐면 더 커질 수가 있거든. 예.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이제 말도 안 되는 비교지만, 한번 해봤고, 디오클라티누스 황제 때 그 뭐냐면, 기독교 탄압, 그 이유, 좀 배경을 좀 아실 필요는 있어요. 예. 자,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받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몇 번을 보시면 12번 문제 볼게요. 자,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 오는 것은 그가 빠졌죠? 그래서 줄 좀 쳐주시고. 자, 그는 탐욕과 비겁함으로 세상을 뒤집어 놓았다. 자기 제국을 다스리는 3명의 협력자를 만들어 냈으며 세계를 내부문 분할했고 군대의 멱뼈를 늘렸다. 그래서 각 협력자들은 전에 황제들이 혼자서 국가를 통치할 때 거느린 병력보다 훨씬 더 많은 병력을 가졌죠. 아까 얘기했죠? 병력을 늘렸다고. 그렇기 때문에 재정이 압박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뭐냐면 총액제를 실시하고 그렇게 이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속주를 더 작은 단위로 조각냈고, 그 속주를 이걸 설명 안 했는데 속주를 12개로 나눠가지고 막 그렇게 했던 거는 뭐냐면 너무 커지면 지방세력가가 어떻게 돼요? 성장할 수 있겠죠. 그걸 막기 위한 거죠. 그래서 수많은 총독이 있으면 간직이 더 많아졌다. 자, 요거는 이 디오클라티누스인데 앞에 디오클라티누스 황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게 평가를 했죠. 근데 얘는 비판적으로 평가했어. 그 이유가 있어. 출처를 보면 뭐예요? 그 박해자 죽음에 관해서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게 누가 썼다는 거야, 이건? 기독교인들이 쓰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박해받았잖아. 그러니까 좋은 감정이 없겠죠. 팩트는 똑같지만 그 보는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내용들을 이제 볼게요. 오는 걸 보면 북아프리카 반달 왕국을 멸망시켰다. 자, 북아프리카 반달 왕국이 있었는데 이걸 멸망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6세기 때 그 동로마 최고의 정성기를 누렸던 유스티아누스 황제야. 그래서 유스티아누스 황제는 그 발리사리우스와 나르세스를 파견해서 거기를 점령을 했죠. 그래서 반달 왕국, 동구토 왕국 등을 파괴하고 그걸 점령해서 한때는 예전에 상실했던 소노마 제국의 영토 상당수가 회복이 됐다. 이건 나중에 유스티누스 황제 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밀라노 공의에서 크리스토를 공인했다. 자, 요거는 이제 누구냐? 콘스탄티누스 황제인데 요거 약간 이제 오답을 낼 때 좀 잘못된 것 같아. 거기 보면 이제 밀라노 공의에서 크리스토 공인 좀 맞는 거가 좀 틀리죠. 밀라노 칠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했고 그 다음에 그 뭐냐면 아타니우스파와 아리우스파의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회를 개최했는데 이거는 무슨 공회죠? 니케아 공회죠. 예.
물론 이게 답은 아니지만 일단은 오답을 좀 잘못 만든 것 같아. 니케 공리에서 그 밀라노 칠령을 통해 크리스토프 봉인했다 이랬는데 좀 약간 좀 잘못 만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누구와 관련된 거죠? 콘스탄티누스 황제와 관련된 거고, 그 다음 3번은 국정방어를 통해 군강구제를 도입하고 군사령관을 임명했다. 요건 그 자체가 또 문제가 나왔죠. 이 군강구제 도입 관련된 사람은 누구냐면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7세기 때 동로마 황제였던 헤라클리우스 황제 때예요. 네, 헤라클리우스 황제. 그래서 그 군강구제와 둥정병제 관련된 거는 예전 기출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5번을 보면 다키아를 이제 속주로 삼는 등 제국의 영역을 최대로 판도를 확정했다. 자, 다키아 지역은 오늘날 어디냐면 루마니아 지역의 일부예요. 그래서 그걸 누구냐면 트라누스 때죠. 트라누스 때 제국의 영토를 확대시켰고, 이때 원래 로마의 그 영토의 경계성은 나인강과 다뉴브강인데 다뉴브강을 넘어가고 확장을 시킨 거야. 근데 이 문제는 영토 확장시키기까지 좋은데 지키기가 힘들어.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 트라누스 이후에는 어떻게 하드니아스는 다시 방어 정책으로 전환이 됐죠. 자, 그래갖고 그때 이제 뭐냐면 그 여러 가지 이제 장성 같은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장성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군인들은 뭐 하기 위해서 양성하는 거야? 싸우기 위해서 양성하죠. 근데 가만히 있어서 지키면 항상 말썽을 피우게 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장성도 만들고 그렇게 이제 토목공사도 하고 그런 거야.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이건 되게 잘했어요. 성도 잘 짓고, 그 다음에 뭐냐면 방어선 잘 만들고, 성도 많이 만들고, 공병 기술 되게 뛰어났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동할 때마다 뚝딱뚝딱 만들어. 성벽을. 성벽 목재 같은 거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의 군대 중심지에는, 군대가 주둔할 곳은 뭐냐면 성벽이나 이런 것들이 항상 존재하고 있었고, 이들이 거기에 눌려서 하다 보니까 세습이 되고 눌려서 하다 보면 거기가 뭐가 지역의 중심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 유럽의 상당수의 유명한 도시들은 다 언제만 로마 시대 때 군대 주둔지에서 비롯된 거죠. 예. 자, 하여튼 그런 게 있고, 제국의 중심지를 소아시아 니코메디아 인도에서 동방의 전제국이 맞죠? 그래서 답이 5번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풀어봤고, 그 다음에 관련된 총괄평가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165페이지 2번 문제 좀 볼게요. 잠깐만, 이 답안이. 답안을 제가. 이렇게 집어냈네. 자, 다음 도표는 제정 시기 때 실시한 정책 내용이다. 자, 이 정책의 실시한 배경을 서술해보고 이 정책에 추진했던 황제가 군대 정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시한 정책 두 가지 쓰시오. 자, 로마 정부가 이제 재정 확보에서 예산 총액을 결정한 총액제를 실시하고 직역을 세수화시킨다고 했죠.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당시 개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당시 행정개혁이나 군사개혁을 하다 보니까 군대 수도 늘어오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비난한 것처럼 일자리도 많이 나는 공무원이 이제 일단 늘어난 거니까 그들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래서 이 재정적 배경과 관련된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군대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묵무지책을 명확히 구분하고요. 그다음 속죄 총독이 황제권과 군대 지휘권을 검열하지 못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제국의 분할 통치도 관련돼 있어요. 왜냐하면 제국이 이제 그 황제가 죽고 나서 계속 이제 세습하는 과정에서 누가 개입해요? 군대가 개입하니까 이걸 좀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안전하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제, 부제 나눠서 부제가 자연스럽게 계승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죠. 근데 오히려 더 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70페이지 볼게요.
자, 다음 이 출신 기획은 누구이며 그는 노마의 속도를 어디에 옮긴지 말해보시오. 그리고 니은의 실시 목적을 말해보고 그 다음에 행정개혁과 그 군대개혁의 작업을 마련하기 위해서 실시한 제도의 내용을 세 가지 말해보시오. 이 그는 누굴까요? 아까 이제 이거 기출가 응용한 건데 디오클라티누스죠. 수 어디로 옮겼죠? 니코메디아. 실시 목적, 그러니까 자기 제국을 다스린 세 명의 협력자를 만들어서 한 것은 아까 제2계승에 대한 군대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이제 이렇게 제도 작업을 마련하기 위해서 실시한 제도 내용을 세 가지 쓰면 자 미리 예산을 결정해서 이들 가나 속주에게 할당하고 속주는 각 도시에 할당하죠. 그리고 직업을 교정을 세습화시키고 콜로누스단제를 통해 토지의 결박한 예농적인 소작제가 형성되었다. 이렇게 이제 쭉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78페이지 관련된 문제를 좀 풀어보면 25번 문제 볼게요. 25번 문제. 자, 다음 사료를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답안을 작성해 보시오. 자료에 보면 그는 탐욕과 비관의 세상을 뒤집었고 이것도 이제 아까 지금 쭉 나오니까 뭐야? 디오클레스 황제죠. 자, 그는 자신의 제국을 다스린 세 명의 아까 말한 것처럼 제2계승에 대한 군대 개입을 방지했고 그 다음에 가는 수도 이름을 쓰니까 니코메디아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료 B의 조치에서 신분 변화를 쓰시오. 자, 반품한 신성한 칙령과 여기에 부과된 입장에 따라 토지의 등급에 따라 각 아울러에 부과된 조세 농민대의 머릿수 등등등등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에 니은의 농민대 신분 변화를 어떻게 써야 될까요? 예농인 콜로누스도 전락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료 C에 보면 모두 판매 상품의 가격을 4배나 8배 정도가 아니라 더 지나치게 매겨서 화폐에 평가된 액수와 실제 액수와 합리적인 방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강요하고 있으면 모임자 누군가.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최고 가격 제를 시에서 모든 물가와 보수를 억제했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거니까 기출에 나온 것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시험 문제 또 나오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그 관련된 문제를 풀어봤고 뒤에 넘어가서 494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자, 494페이지는 제가 이제 노마 시기 때의 이제 경제 변화, 경제 구조의 변화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했는데 여기 서계 내용도 있고 일부 서강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도편지 하여튼 낙선지 그건 안 되지만 하여튼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글씨는 있는데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제가 글씨 엉망이기 때문에 자 거기에 이제 그 재정 전기 때는 풍부한 잉여 생산물이 창조돼갖고 그 당시 이제 나티폰디움이 이제 행해졌죠. 그 나티폰디움이 원래는 이제 시칠리아 지역에서 처음에 실시했는데 노마 본토 그리고 서부 지중해 일대까지 20개에다가 확대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복 정책을 통해 노예 공급도 원활히 되고요. 그래갖고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문화가 상당히 변성이 되죠. 그래서 라틴어를 중심한 로망스군 문화가 형성이 됐다. 그래서 정통 문화가 그렇게 활발히 또 양성화되지 못했고 거의 노마 문화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 농민들 착취가 심했죠. 그래서 이제 3분의 1 정도가 인두세, 토지세 이런 것들을 이제 부과를 했고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근데 제정기 때 들어가면서 이제 수도를 콘스탄티노플로 이동을 하죠. 사회 혼란도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뭐냐면 여러 가지 변화상이 나는데 일단 농촌에서 이제 보면 그 당시 나티푼디움의 한계가 등장해요. 이게 나티푼디움의 한계예요. 글씨를 잘 안 보이시겠지만 자 나티푼디움의 한계가 왜 되면 노예 공급이 끊겼죠. 왜? 정복전쟁을 중단됐고 오히려 수세에 몰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노예들 공급이 끊겨지니까 노예를 예전에 원래 결혼을 잘 안 시켰거든요. 결혼시키려고 했어. 그래서 결혼해갖고 노자와 노예를 통해서 또 노예를 재생산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단가가 너무 많이 드는 거야. 일단 여자 노예에게 이제 얘를 가고 임신하는 기간 동안은 또 양육하는 기간 동안 생산이 배제되잖아.
그리고 또 그들에게 좀 어느 정도의 가정을 꾸미려면 뭐 집도 마련해줘야 되지, 뭐 식량도 대줘야 되지, 애 키울 동안 뭐야 돈도 들어가지. 그러니까 단가가 안 맞는 거야. 예. 자, 그러다 보니까 나트륨이 그 세트되고, 그 다음에 지주계층의 어떤 착취, 농민 부담, 가중, 그다음 노동력 감소 등등등등 해갖고 인원 형성과 노동력 부정이 일어나고, 그다음 노예 노동력의 환경 조건 개선의 한계가 불확실하니까 그 당시 그 뭐냐면 지대 수요 감소를 막기 위해서 실시된 것이 뭐냐면 콜로나투스라는 제도다. 이렇게 이제 연결돼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재정 측면에서 볼 때 국가의 어떤 그 총수, 군대 총수가 늘어나고, 그다음 병방방위 비용이 이제 늘어나니까 강실 재정의 압박이 일어나고, 그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통화장을 확대하죠. 통화장 확대는 그 당시에는 측량화폐이기 때문에 은혜 가치가 뭐예요? 함량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하의 가치가 떨어지고, 그걸 결국 물가 상승이 일어나서 그 당시 수공 생산도 퇴조해서 무역 퇴조도 일어나고, 무역 퇴조 현상이 일어나고, 도시 경제가 쇠퇴되면서 자연 경제체도 다시 돌아가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현물 징수나 이런 것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있고, 도시 경제도 도시 재정의 붕괴, 도시 문화 쇠퇴했고, 그 당시 시위의 위원들과 상위 수공업자들에게 그 세금이 부과되니까 위원직 탈퇴가 일어나고, 도시 탈출 현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속죄 상주민들이 이제는 도시에서 어디로 이동하냐면 농촌으로 이동해. 그리고 도시 경제가 몰락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뭐야? 쇠퇴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노마의 발전 원동력이 정복전쟁이었는데, 정복전쟁이 중단하다 보니까 노예 공급이 끊어지고 나티품질이 쇠퇴하고, 더 이상 이제 재정적인 수입이 안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이걸 메꾸기 위해서 뭐냐면 돈을 많이 찍어내고, 돈을 많이 찍어내니까 더 물가가 올라가고, 그리고 또 이걸 또 메꾸기 위해서 재정을 뭐냐면 더 확충하기 위해서 직역을 세습하다 보니까 농촌이나 도시나 다 망가지는 이런 형상들이 그 당시 이제 보였다는 거, 재정 후기 때. 그렇지만 이런 형상들은 서부 지중해만 한정된 거야. 동부 지중해는 이런 것들이 없어요. 동부 지중해 자연농 중심의 어떤 사형되고 도시경제와 상품경제 아직 살아남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도를 어디로 옮긴 거야? 콘스탄티노플로 옮기게 된 거야. 예. 자, 이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이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노마의 문화 부분을 넘어가죠. 예. 그거 좀 설명 안 했네요. 그 콜로나투스 제도는 이제 주요 작물이 예전에는 이제 나티품질은 뭐였죠? 올리브하고 포도였죠? 이런 상품성 작물이었는데, 이때는 이제 곡물 중심이야. 왜냐면 이제 자연 경제 체제, 그러니까 상품화폐 경제가 몰락하고, 그 다음 외부의 이제 식민지부터 그 곡물이 안 들어오잖아요. 식민지가 이제 다 없어져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먹고 사는 거겠죠? 그러니까 밀생산 중심으로 다시 바뀌게 돼요. 예. 그래서 곡물, 이제 생산 작물의 변화, 그 올리브나 그 다음에 포도에서 뭘로 바뀌었다? 그 당시 밀 중심, 곡물 중심으로 바뀌었다.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자, 노마의 이제 문화를 이제 보면요. 자, 노마의 문화의 이제 특징을 보면 서양의 고전 문화를 완성했다. 종합적 절충력. 그러니까 노마는 독자적인 문화는 별로 없어요. 실용적인 실제적인 것 외에는 거의 보면 이제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되게 그리스 것을 뺏긴 거야. 특히 시나 이런 문학 측면에서 보면 그리스의 모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노마는 종합적인 성격의 오리엔트, 헬레니즘 문화, 라틴적 요소를 융합했죠. 이들은 이제 특징이 뭐냐면 자기한테 개기는 놈들은 끝까지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 쳐부셔. 완전히 호독하게 말살시키죠. 근데 일단 노마 제국 안에 들어가 보면 그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그들의 문화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또 받아들여. 이게 이제 노마 문화의 특징이야. 예. 자, 그래서 상당히 종합적 절충적인 성격이 있고, 그러면 노마는 강대한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용적인 실제적인 문화가 발달했어. 통치 기술 측면에서. 그래갖고 이제 그 일상생활에도 실용적 가치가 상당히 중요시했고, 그래서 이제 법률이나 토목, 건축 이런 것들. 그래서 학술과 예술은 그리스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됐지만 실제적인 모습은 상당히 발달됐다. 법은 왜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 통치하니까 필요한 거죠. 근데 토목 같은 경우에는 도로라든지 그 다음에 다리라든지 이런 것들 놔야지
뭐죠? 세계 지배를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다음 건축 같은 경우에 이제 건축술도 발달이 되는데, 이 로마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무슨 건축술을 가지고 있었냐면, 콘크리트 기법이 있었어요. 오늘날 같이. 그래서 뭐냐면 아파트를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심지어 5층, 6층 아파트를 많이 만들어갖고 로마 시대에 거기 거주하고, 물론 단점도 있어요. 많이 무너졌다고 그래요. 예. 근데 이게 대단한 게 그 5, 6층 정도면, 그러니까 로마가 지금 그 당시에 이제 시기가 BC 뭐냐면 전후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떤 BC 전후에 뭐 있었죠? 어떤 나라 있었죠? 예? 뭐 고조선 등장하고 막 그 뭐냐 사만시대 막 하고 그럴 때 이미 로마는 뭘 만들었다는 거야? 콘크리트 아파트를 만들었다는 거야. 지금처럼 요 정도 이 건물이 지금 한 5층, 6층 정도 되는데 요 정도의 건물을 우리가 지금 고조선이나 사만시대 때 만들었다면 로마 문화가 상당히 발달됐다. 선진적이다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콘크리트 기법이나 건축 양식 이런 것들 통호 양식은 중세 시대 때 잊혀져. 그러다가 중세 말기나 근대 들어와서 다시 부활되는 거죠. 예. 자, 하여튼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가 전파되죠. 기독교가. 그래서 이제 그리스가 이제 점점 유럽화되는 그런데 원래는 기독교가 이제 로마에서 탄압받았잖아. 근데 일단은 공인받고 국교화되면서 이 노마라는 제국을 통해서 널리 확대돼요. 그 과정에서 이제 종교의 헬레니즘 문화와 기독교 문화인 헤브라 민족이 상부적 융합을 가게 돼서 융합을 거쳐서 유럽 문화의 원동력이 있고 그리고 이 기독교와 이 노마라는 큰 제국을 통해서 뭐죠? 보편적 세계 종교론이 발전되죠. 예. 그래서 기독교가 이제 확대될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 가지 배경이 있지만 일단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무슨 논리가 있어요? 보편적 논리체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보편적 논리체계만 가지고 기독교 확대시킬 수 없죠. 기독교 확대시키려면 뭐가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돼. 그 힘은 누가 제공해 준 거죠? 로마가 제공해 준 거죠. 그래서 이런 말 있죠. 로마는 세 개를 정복했다. 첫 번째 정치로, 군사적으로. 두 번째는 법으로. 하나가 기독교를 통해서. 그래서 기독교가 이제 상당히 로마의 문화에 큰 영향을 줬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로마 제국 행정적으로 통해서 행정이 발달했죠. 전 유럽은 이제 그 그리스와 그런 것들이 고전 문화가 유럽에 확산됐고 라틴어를 매개로 했고 고전 철학 사상을 보존할 수 있었다. 여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랑케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죠. 이 노마라는 건 전 세계의 문화를 통합을 해갖고 일종의 호수로 만든 다음에 또 확대시켜 나갔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호수 같은 역할을 했던 문화가 노마 문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정복 전쟁하는 과정에서 이 노마 문화를 뭐죠? 이식을 시켜줄 거예요. 이식을. 네. 그러면서 이제 로마식 문화를 이식해주고 이것이 이제 유럽에 확대되는 계기가 됐고. 전 시간에 말했지만 보통 우리가 이제 35년 동안 일본에 통치받았잖아요. 치욕의 역사지. 이거는. 근데 이상하게 로마의 점령의 역사는 유럽에서 상당히 뭐냐면 좋은 역사가 되는 거야. 좋은 기억이. 왜냐면 로마에서 강제 통합이 됐지만 로마부터 혜택을 많이 받았고 지금 천년 문화를 많이 받았으니까 이게 유럽 발전 그 지역의 발전에 또 원동력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로마군이 들어와서 이제 자기들 이제 점령했던 역사를 기억하고 그리고 좋게 기억하고 기념하는 행사들도 있어요. 로마에 보면 유럽에 보면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었다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라틴 문화가 형성됐죠. 라틴 문화는 뭘 매개로 한 거죠? 라틴어. 그래서 그리스 문화와 라틴어를 기반으로 이탈리아를 통일하고 세계 제국을 팽창할 때 형성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라틴어가 이제 근대 유럽 각국의 발달에 크게 기여했죠.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뭐 영어, 프랑스어 이런 것들 다 그 어원을 따지면 라틴어에서 나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임페리얼 같은 것은 영어가 뭐야? 황제죠. 근데 그 어원은 뭐냐? 임페라투름이야. 라틴어가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로망스어 계열의 영향이 크게 형성돼요.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중세도 라틴어가 물론 사어지만 보편어로 오늘날 영어처럼 국제어로 사용했죠. 자, 철학은 볼 거 없어요. 철학은 거의 그리스 헬레니즘 모방품이다. 그래서 이제 되게 그리스 헬레니즘을 모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재해석하는 단계에 불과했고 거기 좀 볼 게 뭐냐 스토아파 같은 것들이 이제 좀 발달했는데 왜 스토아파가 이제 발달했냐면 로마법의 자연법 사상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스토아파 자체가 뭐가 있어요? 자연법이라는 게 있죠. 보편적인 거. 자연법은 뭐야? 개별 국가와 민족의 그 개별법을 초월한, 그걸 포괄할 수 있는 상위법이죠. 그러니까 로마가 여러 지역의 민족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통치하는 과정에서 각 지역의 어떤 갈래나 이런 것들 존중을 해야 되겠지만
또 그걸 포괄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보편적인 어떤 것들이 필요했잖아. 그래서 만든 것이 자연법이야. 그래서 자연법은 시민법과 만민법에 뭘 제공했냐면 법철학적 이념을 제공했어요. 법철학적 이념.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뭐와 비슷하면 헌법하고 비슷한 거야. 그리고 이 자연법 사상은 후대 이제 중세와 어디 넘어가요? 근대 사상이 넘어가서 자연권이라든지 사회개혁 이런 것들 영향을 주죠. 물론 이 자연법 사상의 의미는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로마 시대 천부 인권 사상은 우리식으로 생각한 근대적 천부 인권 사상은 아니죠. 어떤 건 하늘에 주어진 그 자기의 지위를 만족하고 살아가는 거야. 황제는 황제의 지위가 있는 거고 시민으로서 지위 있는 거. 그러니까 일종의 뭐 성리학적 가치관? 이거가 비슷한데 나중에 근대에 들어와서 천부 인권 사상은 뭐예요? 자기 하늘로부터 주어진 자연권을 당연히 여기는 거. 그걸 침해받아 저항하는 그런 거 발전되는 거. 의미가 좀 다르지만 하여튼 이 스토아학파는 그때마다 해석은 다르지만 하여튼 유럽사회에 큰 영향을 줬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마음의 평화를 강조하고 키게르, 세네카, 마르크스 아울레니우스인데 거기에 좀 유명한 사람은 이제 마르크스 아울레니우스 황제. 이 사람은 이제 황제면서도 뭐에다 철학자다. 그래서 명상론 같은 이제 유명한 책도 썼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 뭐 신파톤주의가 뭐 들어왔다 그러는데 이건 뭐 굳이 이것까지 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게 있었다. 그다음에 역사를 이제 볼게요. 역사는 이 관련돼 갖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폴레비우스가 나왔죠 한번. 예. 그래갖고 이제 이건 좀 이따 기출 문제 풀어볼 텐데. 자, 역사 소설의 특징은 역사 소설도 이제 문학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데 거기 보통 이제 서양의 역사는 이제 뭐와 관련돼 있죠? 역사가 뭐야? 문학적인 어떤 내러티브적인 어떤 서술이 있죠. 그래서 주로 라틴 작가들이 로마의 건국과 발전을 예국적인 견지에서 작품을 했고 라틴어를 세련시키는 데 크게 공헌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들이 몇 개 적어놨는데 니비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니비우스는 로마사를 저술했죠. 이 로마사를 저술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헤로도토스와 유사해. 내러티브적 역사를 구사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사라진 로마 작가의 서술과 전설을 통해서 건국 이래의 로마사를 기록을 했고 대개 이제 사실과 혼재가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좀 비과학적 서술이야. 예. 그래서 주로 교훈적 어떤 역사를 주기 위해서 그 당시 로마사를 저술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작품 중에 나서 이 작품의 특징을 써라 하면 항상 키워드 들어가는 뭐냐면 교훈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웬만하면 다 통해. 그래서 모르시면 교훈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 쓰세요. 동양이든 서양이든. 거의 대부분 다 통하니까. 역교훈도 마찬가지죠. 모든 뭐야. 역사적 사고를 증식시켰다. 그러면 웬만하면 다 통해. 마스터키가 되는 거야. 예, 하여튼. 자, 그 다음에 타켄투스라는 사람인데 이 타켄투스는 이제 역사, 연대기 이런 작품을 통해 로마의 역사를 썼고 그 중에 이제 제일 유명한 게 뭐냐면 게르마니아라는 책이죠. 게르마니아. 그래서 이 게르마니아는 그 당시 로마의 기풍상실을 퇴폐하고 개탄하고 게르만족들이 가진 그 당시 로마 말기 때 좀 해당하죠. 그러니까 로마 말기보다는 이제 공화정 1세기 때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화정의 제조로 넘어갈 때죠. 그때는 이제 어떤 거냐면 예전에 말했지만 그때는 막 도덕적 문란을 했어요. 예. 그래서 예전에 옥타비아스 딸조차도 길거리에서 남자하고 막 관계를 맺고 그래서 심지어는 이 딸을 이제 옥타비아스가 저 섬에 추방을 시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는 로마가 예전에 강경하고 기풍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몰락했냐? 다 포에니 전쟁 때 용감하고 기풍 있고 그런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거야. 살아남은 사람은 쪼잔하고 문란한 사람들만 살아남기 때문에 그 자손들 때문에 이 모양이 꼴이 됐다. 그러면서 로마보다 상대적 게르만족들에 관심이 있어요. 게르만족들은 상당히 건건하고 그다음에 뭐냐면 건전한 생활을 하고 있다면서 상당히 친절하게 로마 이렇게 게르만족들 상당히 뭐냐면 좋게 호의적으로 기술됐거든요. 이 게르마니아에서 이제 있고 이 게르마니아하고 나중에 갈리아 전기 있죠. 갈리아 전기는 이제 시저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시켜가지고 자기의 갈리아 정복의 역사를 썼던 거거든요. 이 게르마니아 갈리아 전기는 두 개를 바탕으로 해서 그 당시 게르만족들의 생활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저서가 게르마니아가 뭐죠? 갈리아 전기죠. 근데 갈리아 전기는 뭐냐면 갈리아족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지만 거기에 보면 이제 갈리아 원정 과정에서 또 누구하고 좀 약간 싸웠냐면 게르만족도 싸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게르만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게르마니아와 함께 갈리아 정기는 그 당시 당시에 게르만족들 생활상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문헌 중에 하나다, 두 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폴레비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로마 발전사를 저술했죠.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예전 기출에 나왔으니까. 이 사람은 뭘 이제 강조하면 역사에서 보편성과 법칙성을 강조했어요. 보편성과 법칙성을 강조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근대 뭐와 연결되냐면 해겔 철학하고 연결돼. 해겔도 일종의 범주법적 발전을 강조했잖아요. 예, 그래서 보편성과 법칙성을 강조한 사람이죠. 자, 이 사람은 원래는 이제 로마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 메갈로폴리스에서 그리스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 아카이아 동맹에 속해 정치가로 활동했다가 그 당시 그 스킨피오가 그 로마군이 스킨피오 중심한 로마군이 그 마케도니아 그 공격하죠. 그래서 1차부터 3차 마케도니아 전쟁을 일으켰다고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마케도니아 그리스가 로마 영토에 편입됐는데 이때 포로 잡혀가지고 이제 로마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노예 출신이었어. 예.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노예는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이제 뭐냐면 라티푼디움에서 일하는 노예도 있긴 하지만 일본 이제 지식인 노예 같은 경우에는 가정교사들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생활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로마 역사를 이제 파악하고 그 로마 발전사를 저술했는데 그리스와 카르타고가 몰락과 지중해 세계를 통한 로마의 팽창을 목격하고 로마의 연기를 뭐일까? 세계사적 관점에 보편적 관점에서 정리했다. 그래서 역사의 참다한 목적이 홍계와 조언에 있었고 이 사람도 교훈적 측면이죠. 항상 뭐는 뭐라고 써있죠? 교훈적 측면. 예. 그래서 역사서의 실용성 개념을 도입했고요. 그 교훈적 측면 나오면 항상 순환사가 아니야. 모르면 그냥 교훈적 측면, 순환사가. 그래서 이 사람은 정치 제도를 순환으로 본 거야. 왕정, 참주정, 기축정, 가도정, 민주정, 중어정. 물론 그 밑에는 이제 그리스의 아테네 정치사와 밑에 깔려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봤다. 그 다음에 프로타고코는 유명한 무슨 거죠? 영웅정. 그래서 그리스와 로마의 영웅을 비교했다. 예. 그다음 문학 작품이면서도 역사서에 역할을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전에 한번 그 그리스와 로마의 역사가들 비교하는 문제가 한번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럼 관련된 이제 기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170페이지 펴보세요. 잠깐 제가 예전에 이걸 안 한 것 같아. 뭘 안 했냐면 거기 174페이지 기출 문제 보면 6번 문제 좀 펴보세요. 이거 안 했죠? 제 기억으로는 로마 공화정 말기 때 정치가들 설명하고 나서 안 하고 그냥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6번 문제를 좀 풀고 넘어갈게요. 좀. 잠깐만요. 여기 있고. 자, 6번 문제 풀어보면 로마 공화정에 대한 서술한 것으로 옳은 것은 그렇게 했는데, 자, 여기면 술라는 종신 독재관에 대해서 로마 공화정의 정통을 유린하고 평민파 세력을 탄압했다. 맞죠? 그래서 이제 그 예전에 한번 제가 이제 설명을 했는데 슐라는 귀족파, 별족파이 그래서 로마의 정통적인 어떤 정치체를 부정하고 원료원 수를 2배로 확대하고 그다음 평민파를 탄압을 했죠. 예. 그래서 요런 거와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되고 자, 2번을 이제 보면요. 그 시몬 투쟁 결과 원료원이 약화되고 여러 형태의 민회가 국가 세력의 실체가 떠올랐다. 자, 여러 형태의 민회가 국가 권력의 실체가 떠오르는 거 맞아요. 뭐 인민회, 그다음 우리가 아는 부족회, 백인대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왜 틀렸어 이건? 원료원이 약간 틀렸어. 왜냐면 이 원료원은 오히려 강화됐어요. 이거는 요때 원료원은 이제 신분층이 뭘로 바뀌어요? 노비르스 계층 말이죠. 그래서 상층하고 예전 파트리키라는 기족 계급이 강화해서 실제 민주공화정이지만 실제 뭐야? 원료원의 가두 체제예요. 이게 로마 공화정의 본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그리스의 그 민주주의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예, 이런 것들은. 자, 그 다음에 3번은 마리우스는 병제개혁을 실시해서
군대 정치기획과 내단의 악순환을 막고자 했다. 아니죠.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정치기획과 내단의 악순환이 생긴 거죠. 예, 그래서 종전에 그 진병제에서 모병제로 바꾸려고 했다. 이거 관련된 기출문제는 이렇게 관련 나왔고요. 그 다음에 평민파 정치가들은 부유한 평민 출신의 신귀족층을 지지 기반으로 삼아서 구귀족에 대항했다. 아니죠. 원래 그 신귀족층이 구귀족에 연합을 해갖고 평민파 지도와 싸우게 돼요. 평파. 요게 좀 용어 설명이 필요한데 이 신귀족층이 뭘까요? 신귀족층이 에키테스. 그 다음에 구귀족층은 노비데스죠. 노비데스. 그래갖고 원래는 이제 이 노비데스와 에키테스가 계층에 대입한 측면도 있어요. 그걸 이용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라쿠스 형제가 그걸 이용하려고 했죠. 근데 그게 잘 안 됐잖아. 오히려 신기주층, 구기주층이 연합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평민들 정치가들과 대항한 측면도 있어요. 평민파들은 이제 그 밑에 있는 일반 이제 프롤레타 계층들 이용하려고 했고 정치적으로. 그럼 여기에서 신귀족층에 대한 지금 뭐냐면 그 개념이 시대마다 달라. 시대마다. 자, 예를 들어갖고 이제 신귀족층을 이제 로마 시대 때 분류해 보면 BC 6세기에서 BC 4세기, 그러니까 평민권이 성장했던 시기 있죠. 이탈리아 반도 통일 시기. 요때 신귀족층은 뭘까요? 노비데스죠. 그리고 구귀족층은 파트리키죠. 예, 혈통귀족. 그 다음에 BC 3세기에서 BC 2세기 때, 공화정 말기 때는 이때는 신귀족층이 뭘까요? 에키테스. 에키테스. 그다음 제정 시기 때 들면서 황제권과 연결되는 신에키테스 계층 등장해요. 이때 신에키테스는 황제권하고 연결돼 갖고 그 당시 이제 황제 밑에 있는 신의 대장들이나 공무원, 관료들 이런 걸로 구성이 됐어요. 예. 그래서 그 종전의 에키테스하고는 에키테스는 신분적으로 좀 다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 세 시기마다 신귀족층의 의미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우리 고조시대도 귀족층이라도 문벌귀족 있고 검문세족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기출문제 분석 때 요 관련된 내용들 적어놨으니까 그거 참조를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70페이지 잠깐 펴볼게요. 15분 문제 이제. 기획과 니은의 선례가 되는 고대 역사가를 바르게 배열한 것은, 자, 이거는 이제 뭐냐면 헤겔 같은 그 근대적 역사가와 고대 역사를 짝지으는 문제죠. 성이 비슷한 거는. 자, 일단은 이제 헤겔은 세계사의 진행 과정을 밝히려고 했다. 헤겔은 이제 독일 간연 철학자예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역사 인식을 제시했는데, 이 사람은 역사의 발전을 뭘로 설명했죠? 범직법적 관계로 설명을 했죠.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은 그 인간사회에서 좀 더 완벽한 좋은 상태로 역사는 발전된다. 그래서 세계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유. 그리고 세계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유로 세계사를 자유의식의 진보 과정을 설명하고 이런 것들을 냈고 결국엔 궁극 목적은 어떤 프로이센 제국의 완성 이런 것들을 설명하죠. 예. 자, 하여튼 법칙성과 이런 것들 보편성을 강조했던 사람이 헤겔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쭉 보면 있고 그 다음에 뒷문장에 나오면 누가 나오죠? 랑케가 나오죠. 랑케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뭘 강조해? 객관적 팩트주의죠. 예. 그래서 이제 사실주의적 객관적 태도의 한 모범을 세웠다. 이 내용이 있는데, 자, 그러면 기획과 니은의 선례가 되는 고대 역사가들이 바르게 배열한 것은, 자, 기획은 니비우스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니은의 선례는 헤르투스인데 1번 답은 이거는 맞을까 틀릴까? 틀리죠. 예. 자, 니비우스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뭘 강조한 거죠? 그 다음에 내러티브를 강조했죠. 그 다음에 헤르투스는 내러티브를 강조했죠. 성향이 다른 거야, 이거는.
둘이 짝지을 수 있지만 거기 기획과 니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 투켄티데스하고 폴리비우스가 있는데, 자, 폴리비우스는 뭐와 연결돼요? 기획과 연결되고, 투켄티데스는 뭐죠? 니은과 연결되니까 바꿨죠? 이게. 자, 그 다음에 3번 보면 헤론토스와 니비우스가 있죠. 자, 헤론토스는 뭐와 연결 안 되죠? 이건 네거티브고. 그 다음에 이제 니비우스는 이것도 뭐냐면 그 네거티브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죠? 그냥 순서가 바뀐 거죠? 아까 지금 1번하고 지붕과 연결돼 네거티브를 강조했던 거고. 그 다음에 4번은 헤론토스와 투켄티데스인데, 4번의 기억인지 헤론토스는 아까 네거티브, 투켄티데스는 객관적 팩트지만 그 기억이 틀렸기 때문에 틀렸고. 그 다음 5번은 폴리비우스하고 투켄티데스 맞죠? 폴리비우스는 아까 지금 보편성, 법칙성을 강조하려고 했고, 투켄티데스도 마찬가지로 그 고대 랑케라고 부를 만큼 팩트 위주의 어떤 것들을 강조했죠. 그러니까 답이 5번이죠.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언급된 게 헤겔, 랑케, 니비우스, 헤론토스, 폴리비우스 이렇게 나오는데, 헤겔은 뭐 어차피 역사학자가 아니니까 뭐 건너뛰고, 랑케는 뭐 교육료에도 강조되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바라볼 좀 볼 사람이 니비우스, 그다음 헤론토스, 폴리비우스 세 명은 좀 기억을 해두세요. 예. 네 명이냐? 니비우스, 투킨테스, 헤론토스, 폴리비우스 네 명은 좀 기억해. 그래서 그리스의 2명, 로마의 2명. 그리스 2명은 자주 나오는 거고, 노비우스하고 그 다음에 폴리비우스는 나올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자,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기출 분석 끝났고, 그러면 이제 관련된 이제 총괄평가 문제를 풀어볼게요. 168페이지 펴보세요. 자, 168페이지, 이게 몇 번 문제야? 8번 문제 보자. 8번 문제. 이거는 이제, 폴리비우스를 제가 문제에 냈지만, 또 뭐와 연결시키면 노마 공화제 권력구조와 좀 연결시켰어요. 그래서 같이 풀어볼게요. 다음 밑줄 치는 기획의 콘서트의 권한과, 이 콘서트는 뭐죠? 집정관이죠. 그래서 집정관의 권한과 콘서트의 전제 방식을 각각 두 가지로 기술해 보시오. 그리고 이 글의 저자는 폴리비우스의 역사의 특징을 세 가지 써보시오. 자, 노마고에 세 가지 요소가 있다. 그런데 노마인들은 그것이 귀족제인지 군주제인지 민주제인지 단정할 수 없다. 콘서트에 큰 힘을 발휘하는데, 그때 이 집정의 권한은 행정 및 군사의 대권을 정하고 민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근데 노마의 그 권력 구조의 특징이 뭐냐면 상호 분리와 견제야. 이런 걸 작용해갖고 한 명을 두는 게 아니라 두 명을 둬요. 그래서 6개월마다 한 달마다 교대를 직무하고 상호나 완전한 합의를 이루도했다. 그러면 이 폴리비우스의 역사관의 특징 그 뭐냐면 서서면 교훈적 역사관 역사학의 실용성 개념을 도입을 했다. 그리고 노마 연기를 세계사적 관점에 서술했다. 이게 이제 나올 수가 있어. 그러면 대개 보면 요번에 최근에 경향도 보면 2점짜리 문제이기 때문에 4점짜리 문제이기 때문에 2점짜리 문제이기 때문에 대개 보면 이제 폴리비우스의 역사의 특징 한 가지 쓰시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뭐 기억이 안 난다면 무조건 뭐 써요? 교훈적 역사가 강조했다. 순환적 사관은 두 가지 쓰면 그냥 교훈적 역사관, 순환적 사관. 항상 모범 답안이에요. 예, 그거 항상 기억을 해두세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얘기를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496페이지 노마의 법. 이것도 예전에 게르만법하고 비교해서 한번 시험 문제 나왔고 수능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공부해둘 필요 있어. 예. 그래서 요 부분은 좀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아요. 예, 좀 쉬었다 할게요. 요거는.